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예술학과 교수 정현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50년대. 50년대 초기.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홍익대학이라는 게 마을은 간판에 있었는데 교사도 없고, 우리가 다닌 게 입학한 게 어디냐면 저기 용산의 청파국민학교에서 입학했어요. 홍익대학에 입학을. 그리고 강의는 어디서 받냐면 남산국민학교, 배화여고, 여기서 일반 강의는 받고, 미술 실기는 어디서 했냐면 종로 2가 우미관 극장짜리, 옛날 우미관, 그거를, 극장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게 우리 미술학부 강의실이었어요. 소위 실기실 강의실이야. 강의실이 없으니까 그 앞에 큰 길가에 장안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층이 레인보우 다방에, 그 다방이 강의실이에요. 거기서 주로 이제 강사들하고 앉아서, 학생도 얼마 안 되니까 강사들이 우리 커피 사주면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강의거든. 기억나는 게 지금 이경성 선생 서양미술사가 주로 거기서 강의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뭐 박서보고 뭐고 전부 다 그때 같이 학년 구분 없이 미술학부에서 같이 실기실, 조서실도 하나, 누드 모델실도 하나, 또 석고대상실도 하나. 그러니까 학년 구분 없이 그냥 자기 들어가고 싶은 데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도 뭐 칠판 놓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쓱 한번 들어와서 그리는 거 보고 괜찮아 괜찮아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특히 야무지게 수업을 한 게 이봉상 선생, 그분이 사범학교 출신이거든. 흔한 일본, 유럽에 유학을 안 간 사범 출신으로 홍대 교수가 이봉상 선생.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교직에 대한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초창기 교육과정도 이봉상 선생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강의실에 들어오면 실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수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팔이 구부러졌다, 무슨 얼굴이 짧다, 뭐 이런 식의 그 구체적인 지도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봉상 선생이 유일해요. 그래서 그 이봉상 선생이 홍대 초기에 회화과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회화과장이라고 그래봐야 과장이 몇 분 없었어요. 부장이 그 위에 한 분이 있는데 윤효중이라고, 그분을 학장이라는데 학장이 아니고 부장이거든. 네, 학부장. 미술학부장 초대 부장인데, 오늘의 홍대에 뿌리를 하나 찾자면 윤효중이를 뺄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홍익대학이 서울미대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운다는 게 무슨 폭력이 아니라 실력과 어떤 이미지의 대결을 그분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 그래서 뿌리를 하나 찾자면 윤여중, 이봉상, 김한기, 도양화에서 이제 청전 선생인데, 원체 그분은 얌전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또 도양학과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에도 나가시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작품 이념에 대한 게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이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전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그 데뷔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홍대 재학생, 지금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국전에 학생이든 뭐든 연령 구분 없이 출품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국전에서 특선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홍대 그 당시 출신의 재학생들이 거의 다 국전에 출품했거든. 근데 안 된 얘기지만
박서보, 하정연 이분들도 같이 우리 출품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안 좋고, 이제 주로 내가 재학생이면서 국전서양화부에서 처음으로 특선을 합니다. 그 특선이 하나의 내가 내 작품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아주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 그 당시로서는. 그 이제 국보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남산이 박물관에 있었는데 거기 진열장에 황금 불상들을 진열해 놓은 걸 그대로, 실물대는 아니고 백호니까 그거를 이제 특선을 했는데,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그때 심사를 이종우 선생, 김한기 선생 같이 했거든. 결사 반대한 게 김한기 선생이 반대했고, 이종우 선생은 그때 학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여중 다음에 학부장이 이종우 선생이거든. 우리나라 서양 미술의 당군 할아버지 같은 역할이거든. 그분하고 심사장에서 내 작품 때문에 일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신촌에서 버스를, 셔틀버스 비슷한 거를 대학에서 준비를 하면 아침에 출근 시간을 맞춰서 교수들이 그 신촌에 모여요.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지금 캠퍼스인들 가거든. 그 버스 안에서 2라운드가 벌어진 거예요. 김한기 선생하고 이종우 선생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굉장히 화제 인물이 됐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미술계에 데뷔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인데, 근데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미술의 지도를 받았냐면, 대학은 홍익대학을 다녔지만은 우리 미술사에도 별로 안 나타나는 손응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분하고 어떻게 내가 연결이 돼서 거의 홍대에서 강의 끝나면 내가 가는 게 그분 작업실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그림 그리는 것만 그냥 구경하고. 이 양반이 소주를 좋아하는데 나는 술을 못하니까 그 뒷바라지만 내가 주로 하고. 어느 정도로 내가 그 양반을 흠모했냐면, 결혼해가지고 그분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신혼 살림 집을, 그 사람 사는 보문동 바로 앞집에다 집을 샀어요. 그 정도로 내가 흠모했던 선생님인데, 실제로 뭘 어떻게 그려라 뭐 이래라 이런 지도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상미술로 가게 된 게 이제 그분하고의 관계인데, 차츰 세월이 흐르니까 60년대 초반쯤 되니까 사실은 추상 쪽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57년에 내가 처음 특선하면서 모구회라는 게 이제 왜 나오느냐면, 그 손흥성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동년배, 그분하고 동년배되는 화가들이 그 보문동에 자주 만나요. 그러고 이종호 선생하고 조인이 잘 돼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나온 게 구상 후배들을 위해서 단체를 한번 만들자. 그게 최초의 한국의 단체라는 게. 그래서 모구회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때 내가 모구회 창립회원이 57년도 내가 재학생 때거든. 그때 13명이 모구회 창립회원인데, 그 13명 중에 내가 학생으로 유일하게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 모구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국 미술의 국전에서 구상계열 작가들이 등용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면 모구의 멤버들이 거의 국전의 심사위원으로 매해 몇 분씩 들어가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구의 쪽에서, 그래서 국전에 특선하는 작가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서 모구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국전을 중심으로 대개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년 작가들이 데뷔하는데 발판을 삼았는데 그때 주로 국전에 나오는 작품들 대부분이 인물 좌상, 여인 좌상이 거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난 처음부터 별로 그렇게 좋아를 안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근데 그 손흥성 씨의 내가 매력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원체 생활이 어렵고 궁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거 이외에는 그릴 게 없거든. 그러다 이제 집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마당에 석류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석류가 매년 열리면 석류 따다 놓고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밥그릇. 요즘은 우리나라 밥그릇이라는 게 뭐 사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주발이라고 그랬어요. 주발. 그러니까 녹그릇 비슷한 거. 그거를 많이 또 그렸어요. 양반. 그 양반 그림 보면 초기에. 그런 게 오히려 나는 정서적으로 한국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그런 걸로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국전에 뭘 그리려고 그러냐면 불상을 하나 그리겠다고 박물관을 가는데 거의 내가 그 양반 움직이는 데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아까 얘기한 진열장이 이걸 누가 그린 사람도 없고 상당히 우리 한국적이고 우리 역사도 거기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처음 국전에 57년에 그거 그래서 이제 특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작품 내용이 토끼장이라든가 닭장이라든가 무슨 옛날 파고다 탑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재로 삼기 시작한 거죠. 자연 풍경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67년인가 65년인가 일요화가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도 내가 최초에 만든 건데 종로 1가 55번지에 지금 SK 빌딩 본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3층짜리 구닥다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래층이 서울의 최초의 화방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으냐면 그 건물 3층에 정말 삐거덕한 거기서 내가 화실을 했어요. 요즘 우리에게 미술연구소지. 그게 한국에서 최초로 내가 한 미술연구소입니다. 좋은 말 나오면 미술연구소. 그땐 종로 화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를 가리키는 데인데 그 정보를 수합을 해보니까 일본에 이미 그때 처칠회라고 하는 일요화가회 성격의 그 단체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름아름해서 내가 일본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처칠회 쪽을 찾아가서 사무국장을 만나고 회장을 만나서 한국서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좀 자료를 줄 수 없느냐.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환경에 맞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65년에 처음으로 일요화가회라는 걸 만들어요. 취미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하루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일요일날 모인다 해서 일요화가회거든. 내가 교육대학 때 교수였거든. 65년도에. 그냥 교육대학이나 미술실에서 일요일날이 비니까 정물 갖다 놓고 정물도 그리게 하고. 근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젊은 걸 그리는. 그래서 풍경을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요일마다 버스를 내조해가지고 회원들을 데리고 주변에 풍경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럼 그때 지도법은 뭐냐면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내가 그리면 뒤에 쭉 앉게. 그래서 내가 그리는 대로 흉내내라. 그걸 몇 년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것이 풍경화로 내가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 박서보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박서보하고 작품의 이념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진 건데 근데 인간적으로 상당히 비교적 가깝게 지냈고 선배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100% 받아주는 유일한 후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성으로 작업실도 같이 그래서 이제 안성이 그 양반이 원래는 예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그 당시 나한테는 안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고향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안성에서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세중, 한국무용의 독보적인 강선영, 그리고 소설가 조무신데 그게 다 안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요화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서보 씨하고 같이 일한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족기록화, 월남 종군화가단 이런 거 다 같이 끼어서 다녔어요. 유일하게 홍대에서 내가 그 작가로 이렇게 선발할 때 비교적 내가 영향력이 좀 있어가지고 박서보가 유일하게 홍대 출신으로 함께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가까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의 얘기 듣는 것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이건 필요한 얘기다 하는 건 꼭 기억을 하거든.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옛날 그 양반 사회에서 이렇게 울타리 딱 치고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사회였거든. 그런 게 조금 불만이었는지 하여간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67년에 처음 개인전을 해요. 서울신문회관이라고 하는 데서. 그때 그림이 7점 팔립니다. 그때 물론 다 구상 그림이지. 그 7점 팔린 그림 가지고 뭘 했냐면 피아트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가 필요한 건 스케치 다니려면 도구가 많거든. 그 처음에 미국 다녔죠. 그때 대중교통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야외 풍경을 그리려면 뭔가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마설이 국내에서 국외로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미술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영향이 오는데 이미 난 제주도는 64년부터 제주 풍경 그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87년에 제주도에 내 작업실까지 만들어 놨거든. 그때 제주도에서 주로 아주 황홀하게 느낀 게 유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유체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 건데 파리에서 한 3시간 동북쪽으로 가면 메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뽕피두 미술관 분관이 있는 도시인데 메스 다 가다가 보면 기차에서 온 세상이 노란 유체 동네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내가 그림의 평면화로 바뀌기 시작한 계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그림의 어떤 이런 급격한 어떻게 보면 좀 비구상적인 쪽에 단순화된 쪽으로 가는 과정이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미술관, 자연 이런 거가 결국 나에게 충격을 줬다. 근데 물론 그 근원은 제주의 유체가 근원이 된 건 확실해요. 제주 하면 지금은 유체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주도 많이 개발되고 온갖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 망가졌는데 유체보다 더 황홀한 건 옥새예요. 유체 그림은 대개 해안가를 중심으로 있거든. 고산지대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옥새는
고산지대로 갈수록 억새가 있지. 원래 억새는 그 수분이 별로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유채는 원래 그게 농부들이 하나의 그 수익성으로 만드는 거거든. 자연이 아니거든. 근데 억새는 자연이거든. 제주에 바람이 세잖아요. 또 돌이 많잖아요. 근데 억새가 더 많아요. 내가 볼 땐. 그래서 유채 그리러 돌아다니다 억새에 흠뻑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림에 80년대 이후에 조금 커진 작품들의 대부분이 유채하고 억새. 그 억새는 거의 제주의 100% 소재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지만, 유채는 이미지는 제주도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화면에 옮기는 모든 그림들은 거기 가져가던 메스 다 가서 있는 풍경들입니다. 그렇지만 작가들이라는 게 자기 작품 네모난 캔버스 안에서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처음입니다. 저 노란 게 유채거든. 그랬다는. 저 뒤가 제주의 오름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켜 본 거죠. 그렇게도 작업을 여러 장 했어요. 저 뒤 것도 이제 그런 거에 맥락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작품을 하다 보니까 풍경보다는 훨씬 이게 내 체질에도 맞는 거 같고, 또 나이 먹어서 해보니까 풍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고생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주로 실내 작업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작업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은 요즘 하는 건데, 지난번에 남프랑스에 갔다가 그 라벤더라고 하는 마을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야,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 한 정도로 그걸 지금 갑자기 그려보고 싶은 거야. 사진을 찍고 오셔가지고 그걸 그리신 그래서 거예요? 사진 찍어 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현장 작업은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세요? 이게 지금 한 일주일 그렸어요. 저거는 한 3, 4일 그렸고, 근데 저거에서 이제 조금 이제 큰 거로 넘어오는 내 작품 과정이 처음에 꼭 12호 정도에다 그래. 작업을 해봐요. 그러다가 괜찮으면 30호를 넘어오고, 그러다가 괜찮으면 60호로 가요. 내 그림이 좋은 거는 되게 3개가 있어. 비슷한 게. 그런 과정을 거의 걷죠. 근데 저기 있는 큰 그림들은 이런 작은 그림은 거의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유준상 씨 글은 내가 부탁을 한 건데, 그 말이 왜 나하고 인연을 맺었냐면 1994년에 내가 미염 이사장 때, 그때 서울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때 국제 현대미술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게 한국에서 평론가 중에 이경성 씨가 대부 아니에요. 그 밑이 이일이, 이구열이, 유준상이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경성 선생님 밑에 3사람에서 모두 4사람을 커미셔너로 지명했어요, 내가. 그리고 파리에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마 유럽 미술계의 당대 최고의 평론가가 피에르 레스탄이 아니에요. 그분을 유럽 지역의 총 커미셔너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정도 600주년이면 한국현대미술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한국 미술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한 것 중에 한 2가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준상의 일이 이구열 씨는 옛날부터 잘 알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은 그때 누가 작가 선정을 주로 많이 했냐면 김보경이한테는 주로 맡겼어요. 이경성 선생님이 물론 총코미셔너고 김보경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 작가들 선발을 이구열하고, 이경성 씨 평은 어떻게 보면 작품의 어떤 예술성을 꿰뚫어 본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원체 좋은 분이니까 다 좋게만 써주는 거예요. 그냥 다 좋게. 근데 유준상의 글은 내가 그 후에 보니까 나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될 정도로 모르겠더라. 난 평론가들, 특히 오광수도 글 많이 쓰잖아요. 자세하게 다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난 잘 이해 안 되는. 내 도록에 보면 김달진이가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미술평은 아니지만 오히려 너무도 날 잘 설명을 했더라고. 김달진은 미술평론가 아니잖아요. 박물관 관장이니까 정보는 많죠, 그 사람. 내 바로 앞에 미협 이사장이 김서봉이에요. 김서봉 씨가 유네스코 무슨 아예 뭐 어쩌고서 파리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예 가입을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IAEA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도 중요하거든요. 김창렬도 65년도에 IAEA 때문에 런던을 가고, 한국서는 네. 한국 미협이 정식으로 들어간 건 김서봉이가 처음에. 네네. 그러니까 아마 1990년일 겁니다. 91년. 내가 92년부터 미협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미협 이사장이 되면서 인계받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가 파리에 갔을 때 그걸 전부 수송을 해보니까 국제조형예술가협회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데 진짜 프로들은 거기 안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각 나라의 미술단체 그룹들은 대부분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미협 이사장이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92년에 유네스코 IAEA 총회를 서울에다 내가 유치를 해요. 그게 한국서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유네스코하고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거지. 그러나 미협 이사장 하면서 바로 이어서 미술회 조직위원장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미술계가 정말 뭔가 국제 무대에 가서도 맞설 만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내가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외국어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6년까지 파리, 그 다음에 마드리드에 전속 갤러리가 3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드리드를 가끔 가요. 그러면서 보니까 2006년에 아르코 아트 페어의 주빈국이 브라질이에요. 근데 그 주빈국 브라질 오프닝 때 우연히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갤러리 사장이 얘기를 해서.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를 끊고 뭐 요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화랑을 통해 가지고 아르코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여자인데 아주 대가 세요. 어떻게 좀 면담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 만났어요. 그 나 얘기했거든. 한국의 현대미술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그리고 한국의 지금 갤러리들이 얼마나 현대미술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했더니 현대화랑 아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현대화랑은 잘한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수준의 작가들이 많고 갤러리들도 내가 보기엔 상당한 수준이니까 한국을 주빈국으로 한번 좀 하자. 그거를 1년 동안 내가 유럽에 거의 묵어 있으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2006년에. 그래가지고 2007년 2월인가 아르코 아트페어 열리는 그 해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만듭니다. 그때 이제 조직위원이 역시 서세옥, 박서보, 최말린. 그때 노무현이가 7월 달에 국회 대통령이 끝나는데 그때 노무현 까르로스 국왕하고 정상회담 추진도 내가 했지.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가 금마차 타고 아르코 아트페어 개막식장에 저기서부터 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금마차에서 내려서 테이프 끊고 아트페어장에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내가 화랑가 쪽하고 많이 알게 되죠. 그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술협회 이사장으로서는 상당히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이 회화도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미술의 역사를 보면요 반드시 구상 과정이 거쳐서 현대미술이 오지 현대미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 홍대 초기에는 거의 다 구상이었거든. 학생들도 가리키는 그 교육과정법도 전부 정물을 그려라, 인물을 그려라, 누드를 그려라, 풍경을 그려라. 그렇게 아주 교육과정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 유일하게 그거 아닌 것 쪽으로 간 게 김한기 선생하고 유영국 선생이에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심지어는 남관 선생 같은 분은요, 나한테 절대적으로 학생들에게, 나 그때 조교 겸 강사로 있었거든. 절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기초를 꼭 가르치라고 나한테 여러 번 강조하신 분이 남관 선생. 그때 다 그분들 우리 홍대 교수들이었거든. 근데 지금 홍대 하면 밖에서 우리 지금 현재 세상은 그 추상하는 대학 이렇게 알려주긴 했지만 구상계열로 남아있는 원로는 유일하게 나하고 김숙진이 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작가로. 밑으로는 몇 사람이 있어요. 뭐 구자성도 있고 박용일이도 있고 있지만은 하여간 미술계 최고 원로로 지금 생존해 있는 게 내 길을 기준으로 홍대로서는 김숙진이 하나뿐이에요. 그렇게 지금 모두 세 사람 강록사 아까 얘기하는 그렇게 세 사람 살아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상미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미술하는 게 사실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 돌고 돌거든. 지금 유럽 같은데 내가 보는 파리의 미술계를 보면 상당히 구상 쪽으로 오고 있고 일본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하나도 내가 구상미술한 것을 후회하거나 무슨 뒤처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고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모교에서 내 그림을 가지고 전시를 한번 한다니까 내가 요청한 게 가능하면 재학생들 지금 배우고 있는 재학생들 그리고 우리 동문들 홍대의 동문 꼭 미술계의 여러 사람을 보이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런 계통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했으면 물론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의 미술이 하나의 뿌리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